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상인입니다. 저는 오늘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데도 가기가 마음 가볍게 가기는 좀 힘들죠. 그럴 때 우리는 유튜브나 혹은 온라인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오늘 오페라를 가져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페라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졸리겠다,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오페라는 그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간단한 팁만 알고 계시면 오페라를 충분히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히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서 첫 번째로는 오페라란 무엇인가를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지컬과는 오페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페라 공연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오페라를 공연하러 가시거나 혹은 온라인상으로 감상하려고 하실 때 과연 대표적인 오페라는 어떤 작품이 있을까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그런 오페라 같은 전통은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오페라를 즐기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페라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써봤는데요. 오페라는 이태리에서 시작해서 한 400년 정도 넘게, 400년 벌써 넘었죠. 400년 넘게 작곡되어 온 노래로 만든 연극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작곡가들도 이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페라는 서양 음악극이 아닌 이제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작곡하는 음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뮤지컬은 많이 들어보셨죠? 뮤지컬은 대중음악 어법을 기반으로 한 100여 년 전쯤에 만들어진 그런 장르입니다. 뮤지컬도 정말 신나고 아름다운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페라는 클래식 음악 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드라마나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대사를 노래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오페라는 대사를 거의 노래로 하고요. 말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반면에 뮤지컬은 대사도 많이 나오는 편이죠. 오페라나 뮤지컬 모두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의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예술이라서요. 볼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오페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아 사람들이 애창한 아름다운 노래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페라 공연장의 모습인데요. 무대 밑에 저렇게 구덩이처럼 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부르는데요. 피트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속에는 지금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있죠. 오페라 반주를 맡은 단원들이에요. 이 단원들이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맨 처음에 어떤 곡을 연주할까요? 바로 맨 처음 연주하는 곡을 오페라 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서곡은요, 음악 용어로 오버처라고 하는데요.
불어로는 ouverture, 문을 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페라 서곡은 정말 문을 여는 것처럼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주제가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 배우들의 이름과 또 극본, 연출에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 보면은 드라마 주제가도 처음에 이렇게 딱 시작되죠. 그 부분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페라 서곡 중에서 제가 오늘 아주 신나는 서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카르멘입니다. 정명훈 씨의 지휘로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가 시작됩니다.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다시 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이 비제 오페라 카르멘은요, 정열적인 투의 나라죠.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국적인 선율들이 많이 나오고요. 제가 두 번째 노래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투사의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와 조금 다른 점은요, 오페라 서곡은 앞으로 나올 분위기를 이렇게 암시하기도 하고요. 지금 정열적인 그런 스페인의 이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거를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성악가들이 부를 많은 노래들을 맛보기로 조금씩 들려줍니다. 그리고 비제 카르멘 서곡처럼 너무나 인기가 있는 곡들은요, 따로 떼서 그냥 오케스트라 공연 때 이렇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본 공연은요, 정명훈 씨 헌정 기념 음악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연이 끝나니까 막 박수를 치죠. 원래 평소에는 오페라가 서곡만 연주할 때는 박수를 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페라 서곡이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오페라가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오페라는 노래로 진행되는 연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노래로 진행을 할 때 어떤 노래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아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요 장면, 주인공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거나 아니면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속삭일 때 아름다운 선율로 성악가들이 한 곡조 이렇게 시원하게 아름답게 뽑는 경우가 있죠. 그러한 노래들을 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 형식은 레치타티보입니다. 레치타티보는 상황 설명을 위해서 많은 가사를 전달할 때 부르는 걸로, 제가 듣기엔 일종의 랩 같아요. 랩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반주도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길게 하려면 그 가사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리아와 레치타티보를 한 곡씩 들어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리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골라온 곡은 아리아 여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마트 광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네, 이 노래 기억하시죠? 사실 여자 입장으로서는 좀 기분 나쁜 가사인데요. 그런데 이 음악은 베르디 리골레토에 나오는 오페라 아리아 여자의 마음입니다. 이 노래의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페라에는요, 아주 호탕하고 그리고 호색한 만토바 공작이 나옵니다. 이 만토바 공작은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면서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대의 딸이었던 순진한 처녀 질다는 그만 만토바 공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복수와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바로 베르디 리골레토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마음, 선율은 너무 좋은데 이런 뒷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여자의 마음을 유명한 테너 파바로티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파바로티의 모습입니다. 네. 여자를 다 자기가 오실 수 있다, 유혹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는 일종의 자뻑송이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한 여성이 이 만토바 공작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또 한 여자 걸려들었군 하면서 자신만만해하는 이 만토바 공작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의 파바로티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아리아에 이어서 레치타티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치타티보는 랩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상황 전달을 하기 위해서 가사를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작품은 이재신 작곡의 한국 창작 오페라 1953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한국 전쟁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남자 성악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네, 그 장면을 잠깐 보시죠. 강민구! 아들이나 하나뿐이라서니 어둠에 있는지 닿을 때 찾고 있을기라요. 그러니 우리 오마니에게 연통 좀 전해주면 네, 정말 아리아와는 다른 형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이처럼 오페라의 구성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서 아름다운 선율의 아리아와
또 상황 전달을 하는 랩과 같은 레치타티보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오페라를 보러 가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오페라를 감상하려고 할 때 어떤 작품을 보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은 오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작품 하나와 또 한국에서 많이 연주되는 대표적인 오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페라의 배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바로크 시대의 오페라는 오페라 몬테베르디 오르페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 바로크 시대가 바로 오페라가 시작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사에서 1600년부터 1750년까지의 시대를 바로크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로크 시대 이전을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이태리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데요. 바르디라고 하는 귀족의 가문 집에서는 그리스 비극이 예전 고대에는 어떻게 공연됐을까 하는 일종의 스터디 모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작곡가, 문인, 음악학자, 지식인, 또 귀족들이 모여서 이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음악학자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천문학자 갈릴레오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여서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결론을 내기를 그리스 비극은 아마도 노래로 공연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러면 그리스 비극을 한번 공연해 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죠. 지금처럼 녹화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 비극을 어떻게 공연했는지 유럽 사람들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자신들이 그리스 관련된 노래극을 만들려고 시도하죠. 그것이 바로 오페라의 시작입니다. 오페라를 어떤 것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오르페오를 선택합니다. 오르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아폴론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지금 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프, 예전에는 리라라고 불렀는데요. 이 하프를 아주 즐겨 연주하고 아주 연주를 잘하는 아주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정 에우리디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요정 에우리디체는 그만 독사에 물려서 지하세계로 끌려가게 됐죠. 아내를 찾아 지하세계로 가게 된 오르페오는 자신의 연주로 지옥의 신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우리디체를 다시 세상에 올려보낼 수 있다는 허락을 받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오르페오는 부인을 데리고 잘 나오다가 혹시 부인이 잘 따라오나 궁금해서 뒤를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때 그만 에우리디체는 환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오르페오는 너무나 낙심하여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오르페오의 아버지 아폴론 신은 슬픔에 잠긴 오르페오를 하늘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오르페오는 하늘의 별들 속에서 영원히 에우리디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스토리죠. 얼마 전에 그 MBC 오소매 붉은 끝동인가요? 영정조 시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만든 드라마가 크게 유행했는데요. 이처럼 이 오르페오도 미남자인데다가 또 리라도 잘 연주하고 그리고 극적인 스토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삼기에는
너무 좋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오르페오를 주제로 한 오페라가 무려 30여 편이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오가 가장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초기 오페라죠. 제가 미남자를 골라보려고 유튜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골랐는데요. 네,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그 오르페오를 상상하면서 한번 음악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로크 시대의 아름다운 오르페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면 그 다음 시대의 노래는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대는요, 고전주의라고 불리는 시대인데요. 연대로는 1750년부터 1820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프랑스 혁명이죠.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피가로의 결혼은 불과 3년 전 1786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는 귀족을 풍자하는 작품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하인인 피가로와 수잔나가 결혼을 앞두고 주인인 백작 부부와 벌이는 갈등과 소동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하인 피가로와 수잔나는 춘향가에서 여러분들 방자와 향단이 같은 그런 역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가로는 방자처럼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백작은요, 변사또처럼 엄청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게다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하녀 수잔나와 바람을 피워 차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에 피가로와 수잔나 그리고 백작 부인 셋이서 전략을 짜서 백작을 골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저는 이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편지의 이중창을 가지고 왔는데요. 편지의 이중창은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어떻게 그 백작을 골려줄지 한번 잘 전략을 짜보자 해서 앉아서 편지를 쓰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백작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죠. 우리 백작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 뭐라고 보내냐면, 깜깜한 밤에 아름다운 나무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그 망토를 입고, 수잔나 그 하녀의 옷을 입고 나가서 마치 너인 척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백작이 아마도 내가 하녀 수잔나인 줄 알고 사랑을 고백할 거야. 그때 망토를 벗고 사실은 내가 당신의 부인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작을 망신시켜주자 하는 전략을 세우는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음악은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나왔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편지를 주고받는 게 들리시죠? 편지에 나올 글을
작전을 짜는 순간에도 모차르트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선율을 쓰는 것 같아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뭔가 사람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사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음악만 들었으면 아, 정말 편안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차르트의 작품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모차르트는 너무 히트작이 많은 작곡가여서요. 아쉬워서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저는 오늘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밤의 여왕이 딸 파미나 공주에게 자라스트로라는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이 악의 화신인 밤의 여왕은 사실 엄마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나쁜 악의 화신이었고, 그리고 죽이라고 했던 자라스트로는 현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화신인 밤의 여왕에 맞서서 딸 파미나 공주와 남자 주인공 타미노 왕자가,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파미나 공주와 타미노 왕자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겪고 극복하며 마침내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마술피리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이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차르트 하면 보통 신동, 천재 뭐 이런 것들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모차르트는 사회 변혁을 굉장히 꿈꿨던 프리메이슨 조직의 조직원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계급과 권위가 다 없어진 사랑과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꿈꿨는데요. 그 꿈꿨던 세상을 바로 이 마술피리에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밤의 여왕 아리아, 아까 전에 그 자라스트로를 죽여라 라고 밤의 여왕이 명령을 내리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요, 인간이 내는 고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교를 뽐내는 곡인데요.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소프라노를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예, 조수미 씨도 이 곡을 많이 불렀죠.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악의 포스가 느껴지죠? 저희 가족들은 이 노래를 들으니까 돌고래 소리 같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이 이 오페라는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곡은 사실 방송이나 CF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귀에 익숙한 곡이실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시대 낭만주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주인공들, 그리고
귀족의 이야기,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많이 됐다고 하면 이제는 하층민의 이야기까지 그 주제가 확장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낭만주의 시대는 뭔가를 확장하려는 그러한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요. 당시는 프랑스 혁명을 이제 끝내놓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지치고 우울한 상태였어요. 혁명이 끝나고 왜 우울했을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회가 변혁될 거라고 믿었지만 중산층은 좀 부상했는지 몰라도 여전히 사회적인 계급과 권위는 여전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하고 사람들은 매우 시리와 비탄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지치고 우울해합니다.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요, 초자연적인 그런 말레나 소설들을 막 만드는데요. 왕자를 너무나 사랑한 순진한 시골 처녀 지젤이 자신이 죽고 나서도 유령이 돼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자 주인공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발레 지젤이라든가 아니면 소설 프랑켄슈타인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시기에 나왔던 예술 작품들이죠. 오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도미에라는 당시 화가가 그린 3등 열차라는 그림입니다. 3등 칸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고단한 삶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사실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카르멘, 아까 오페라 서곡에서 잠깐 얘기 드렸죠. 이 카르멘의 그 이야기는요, 바로 담배공장이 배경입니다. 카르멘은 사실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요, 담배공장 노동자의 이름이에요. 이 카르멘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죠. 그래서 이 카르멘이 하바네라라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 곡을 부르면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남자들 앞에서 뽐냅니다. 이때 군인이었던 남자 주인공 돈 호세는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멘의 그 매력에 빠지고 말죠. 그러나 카르멘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서 또 다른 남자 투사에게 매력을 느끼고 떠납니다. 이때 돈 호세는 카르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카르멘을 죽이면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는데요. 당시에 이 공연이 처음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엄청난 비난과 야유를 보냈다고 해요. 이유는 어떻게 살인과 같이 끔찍한 장면을 공연 무대에 올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해서 크게 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과 파멸에 관한 이야기인 카르멘의 하바네라, 그 시작이 되는 하바네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군인들이 보이시죠? 이 군인 중에 돈 호세가 있는 거죠.
저희가 시대별로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리고 현대음악 아까 그 1953년 오페라에 들었죠? 그렇게 이렇게 시대별로 한 작품씩 이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정리하는 김에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크는요, 1600년경부터 1750년대까지를 바로크라고 해요. 1750년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바하가 죽은 해이기 때문입니다. 바흐는 바로크를 집대성한 작곡가로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바흐가 죽은 1750년을 바로크 시대의 끝으로 봅니다. 이때는 그리스 로마의 비극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페라가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인공,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도자기에 나온, 고대 그리스 도자기에 나온 모습인데요. 오르페오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까지 아주 유명했던 영웅이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바로크 오페라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폭군이었던 네로라든지 십자군 원정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시기 고전주의는 1750년부터 1820년대까지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귀족과 사회를 풍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뒤이어 소개할 판소리와 탈춤도 이 시기에 크게 같은 시기 부흥하게 되는데요. 네, 그들도 역시 사회와 양반을 풍자하게 되죠. 그 다음 낭만주의는 1800년부터 1920년대까지라고 제가 썼는데요. 사실 1920년대까지 낭만주의 작품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현대음악 기법을 쓰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한 1900년부터 1920년까지는 작곡가들의 경향이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보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푸치니의 트란도트입니다. 아까 전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비제도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스페인을 배경으로 썼잖아요. 푸치니는 심지어 트란도트는 중국 베이징을 배경으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오페라들이 만들어지는데요. 독일 작곡가 바그너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모티브와 동일한 니벨룽겐의 반지 시리즈를 무려 4시간짜리 음악을 4개나 만들어서 그 시리즈를 다 보려면 16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 한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스토리가 여러분 반지의 제왕도 굉장히 긴장감 있잖아요. 이 니벨룽겐의 반지 이야기들도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서 생각보다 덜 지루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까르멘에서 보셨듯이 이제는 하층민의 삶과 애환에 대해서도 작곡가들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현대음악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 1, 2차 세계대전이죠. 작곡가들은 이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데 일종의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점점 화성이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화성을 조성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 여러분들 현대음악 하면 난해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장단조의 그 법칙을 파괴하고 뭔가 기괴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런 음악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 실험 시도를 하고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시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들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양 오페라는 시대별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저는 오페라 공부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었을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연대표를 좀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그 귀족들의 그 풍자를 했던 그 시기 18세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판소리와 탈춤이 크게 발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왼쪽이 판소리, 오른쪽이 탈춤인데요. 판소리는 이렇게 판소리꾼이 서서 노래를 하고 고수, 북치는 사람이 장단을 맞추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판소리꾼이 춘향가를 한다 하면 한 명이서 그 모든 배역을 다 소화하면서 연기를 하고 또 아리아도 부르죠. 사랑가 같은 게 일종의 아리아라고 할 수 있죠. 사랑가도 부르고 그리고 재미있는 재담도 섞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짜여진 대본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판소리꾼들은 중간중간 재미있는 재담을 나름대로 섞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중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청중들도 여기에 반응을 하면서 같이 공연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 또 옆에 있는 이 탈춤도 마찬가지인데요. 탈춤은 일종의 가면을 쓴 옴니버스 오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대들은 가면을 쓰고 춤과 기회와 노래 등등을 보여줍니다. 저는 예전에 봉산탈춤을 전 과정 배워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로 탈춤을 조금 읽을 때는 탈춤이 그렇게 재미있는 장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춤 전 과정의 대본을 다 읽고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거기에서 장단도 익히고 하다 보니 저는 우리나라의 음악극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대본 자체가 정말 재치와 해학, 풍자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도 계급사회가 참으로 견고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그런 용기를 냈을까요? 아마 그런 아티스트들이 사회를 풍자하면 양반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만약에 가두거나 이렇게 되면 쪼잔한 째째한 양반이 됐겠죠. 그러면서 양반들도 허허 웃으면서 판소리도 사실은 나중엔 즐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즐기는 모습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요, 조선시대의 판소리를 즐기던 모습의 그림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돗자리를 펴고 아티스트를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관람객들이 둥글게 앉아서 아티스트의 춘향가나 이런 걸 듣습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흥적으로 재담도 던지고 청중들은 얼쑤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서 기운도 불어넣어주고 재담을 대꾸도 하죠. 사실 이렇게 재담을 섞는 것은 판소리꾼에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발력이 요구되기 때문이에요. 재치 있게 청중들에게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춘향가라는 이 엄청난 긴 이야기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판소리꾼에게 부담이 그만큼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은 청중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함께 웃고 울며 한바탕 놀면서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은요, 그림은 17, 18세기 오페라 극장의 모습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사각형 무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이러한 형태의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재담을 조금 넣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청중이 공연에 개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유럽의 이런 감상 문화는 이렇게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는 음악과 연극을 한데 어우러 만든 음악극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러한 전통을 우리나라의 판소리꾼이죠. 이날치 밴드가 너무나 잘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BBC 뉴스에 인터뷰를 할 정도였죠. 이 작품은 수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끼 간을 자라가 찾으러 무트로 올라오는 얘기 아시죠? 그 수군가의 한 대목 범 내려온다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라가 물 밖으로 나오려고 열심히 헤엄을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토선생, 토생원 이렇게 부를 것을 그만 호생원 이렇게 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토끼 대신 산에서 범이 내려온다는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이제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줄거리를 미리 예습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노래극이다 보니까 줄거리를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나 작품 배경도 알아보시면 훨씬 좋은데요.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오페라 보시러 가시기 전에 이렇게 줄거리 미리 예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페라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본 판소리, 탈춤, 그리고 발레 아시죠? 발레 역시 줄거리를 예습하고 가면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페라에 나오는 중요 아리아를 미리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도 콘서트 가실 때도요, 아는 노래 많이 나오고 아는 가수 콘서트 가야 재밌잖아요.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페라 제목을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아리아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그럼 주요 아리아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뭐 운전하거나 뭐 아니면은 설거지하거나 이럴 때도 그냥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보시고요. 또 한글 자막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한글 자막 이렇게 플러스해서 검색해 보시면 한글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 오페라를 즐기는 방법은 사실 오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게만 느끼시지 말고요. 편한 마음으로 부담 없게 운동화 신고 가까운 공연장에 가서 오페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페라들이 가까운 공연장에서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콘서트 오페라라고 해서 그 오페라에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들을 다 모아서 그 자막과 함께 이렇게 공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공연들 많이 즐기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후원자 여러분들 아름다운 음악 들으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